뭐 우리가 이제 뭐 EU에서 나온 이런 말들을 공유하면서 한번 의미를 되새겨보자라는 뜻에서 자료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옛날 지하철 모습인데요. 이거 보시면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예전에는 생태계가 좀 종의 다양성이 있었구나. 뭐 신문도 보고 뭐 스마트폰도 보고 여기 책도 보고요. 뭐 그래서 다양한 그 인간들이 모여서 살고 있구나. 최근에 보면은 이게 하나로 통일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래서 이걸 제가 데이터 생산 노동자라고 표현을 왜 했냐면은 사실은 처음에 TV가 등장했을 때 이제 철학자들이 뭘 우려했냐면은 그때는 이제 산업 시대니까 굉장히 열심히 노동을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여가를 즐겨야지 하면서 테레비를 막 열심히 봤는데 테레비를 보는 메커니즘은 사실은 그 이면에 이제 광고를 보면서 컨텐츠를 무료로 제공받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비판적인 철학자들은 낮에도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서도 또 광고를 보면서 열심히 노동한다. 이거 밤낮으로 노동하는 게 아니냐 하는데 요즘 세태를 보면 낮에도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가면서 또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또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이게 무지막지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실은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또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세태가 아닌가.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이 화면은 그 독일 사람이 매년 우리나라가 좀 테스트베드는 맞는가 봅니다. 매년 우리나라에 와서 관찰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 시립미술관에 이걸 이제 작품으로 전시한 건데 제가 우연히 이제 봤는데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 인간과 스마트폰이 합체되고 장기가 됐다라고 하는데 저를 되돌아봐도 약간 뭐 지나치지는 않은 표현이다. 외국 사람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기반이 스마트폰이라는 건 뭐 이미 너무 저희가 이제 뭐 방통이랑 같이 저희 기관이 조사하는 걸 보면 예전에는 TV가 가장 중요하다. 뭐 60대, 70대는 무조건 TV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작년 조사 결과입니다만 압도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이 올라갔고 아마 올해 조사하면은 이게 격차가 더 훨씬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디어 생태계에서도 굉장히 이제 압도적인 기기로 됐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이제 데이터를 끊임없이 생산하는 이제 구조로 우리가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올 데이터 시대는 어떠냐? 사람뿐만이 아니라 기계도 이제 모든 어떤 뭐 냉장고, TV 뭐 할 것 없이 모든 기계도 데이터를 생산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 몇 년 전 자료인데 뭐 750억 대가 이제 연결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과 연결되고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고 사물이 사물과 연결되고 이런 이제 데이터 시대를 맞이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유발 하라리라고 이스라엘 출신 교수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재미있게 봤는데 이분의 이제 유튜브 이게 또 역시 유튜브에 올라간 동영상인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되게 재밌는데 이 사람은 이제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세계를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초창기를 이제 그냥 신중심의 사회, 뭐 중세 시대까지 이렇게 보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리버럴리즘, 뭐 자유주의, 인간이 중심되는 뭐 인본 사회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계는 데이터이즘, 그래서 데이터가 지배하는 사회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시면 중세 시대에는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게 이제 곧 행복에 이르는 길이고 우리가 뭐 가야 될 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느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생각하면 인간 중심이고 앞으로는 구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요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지도 이렇게 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이거 결정하고 그다음에 무슨 책 사야 될지 뭐 다 추천해주고요. 최근에는 또 뭐 결혼할 때 배우자 리스트를 올려주면요 가장 이혼할 확률이 적은 배우자를 골라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뭘 책을 찾다 보니까 이런 책도 나왔어요. In Data We Trust. 그래서 이제 사실 미국 달러 지폐 보면은 In God We Trust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발 하라리 교수가 여기 이런 거에 착안을 했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데이터가 결국 화폐, 뭐 지적 재산권을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이 나왔지만 뭐 3차냐 4차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뭐 리프킨의 책에서도 이제 뭐 3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지만
최근의 순위를 보면 결국 데이터에 기반한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우위에 올라가고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산업들은 많이 내려가는. 뭐 예를 들면 근데 여기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GE가 97년에 1위였지 않습니까? 이 GE라는 기업 자체는 사실 그 태생을 따져가면 100여 년 전에 에디슨이 만든 회사로부터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는데, 사실 GE가 가전제품의 석권을 그 미국 같은 경우 뭐 백색 가전을 거의 석권했는데, 과연 그 당시만 해도 이 GE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거라고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 GE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빅데이터 사례를 들 때 GE 사례를 많이 드는데, GE 자체는 우리는 이제 데이터 기업이다. 그래서 뭐 각종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뭐 정비에 활용한다든지 공장 자동화에서 활용한다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데이터 분석 기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민간 부분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오픈 가버먼트라든지 오픈 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을 영국이나 미국이 이제 굉장히 많이 주창하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이러한 정부 부문에서도 공공 부문에서도 어떤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하지 않으면 이 전반적인 그 생태계 안에서 사실은 정부 서비스도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이제 다가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데이터 경제 관점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뭐 스킵을 하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진화 단계를 보면은 결국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거를 미래의 모습으로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 서비스 벨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벨트 자체는 이제 독일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 시티도 결국은 이 스마트한 도시가 이루어지려면 약간 이제 미래 사회의 모습을 보면은 가까운 데 직장을, 그러니까 집과 직장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처럼 뭐 멀리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 생산 농작물 같은 경우도 뭐 채소나 이런 거는 바로 옆에서 또 생산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돌아갈 수 있는 배경은 디바이스에 장착된 어떤 그런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서 그 결과들을 이제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스마트 시티도 존재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미국에서도 뭐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보자면 결국은 그 인더스트리얼 IoT 자체도 그 기계에서 생산하는 그런 데이터들, 그런 공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들을 얼마나 더 고도의 어떤 분석 능력을 가지느냐, 이게 사실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역시 이제 그냥 서로 다른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다른 공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데이터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주고받을 수 있는다는 거는 그런 프로토콜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원가 절감도 어렵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뭐 신산업 구조 비전을 보면 전략이 7개가 있는데, 사실은 첫 번째 전략으로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환경 정비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뭐 이 데이터 취득에서부터 이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에서 일본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고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분석한 어떤 그런 정부의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이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경제라고 하면 뭐 그 프리미엄 리포트에 나와 있는 원문 자료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파급 효과가 큰 게, 예전에는 사실 수직 계열화라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기업의 입장에서. 근데 사실은 데이터 기반 경제 하에서는 수직 계열화가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쉽게 달성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예를 들어보면, 구글이 사실은 플랫폼 소유자이면서 대단한 수집자이면서 그걸 바탕으로 통찰력을 제공하고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장을 만들어 나가는,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 관련해서는 일종의 수직 계열화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재생에너지라든지 뭐 무인 자동차라든지 어떻게 보면 별로 관계 없어 보이는 영역까지도 진출해서 어떤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데이터에 기반 경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EU 자체도 이제 그 최근 올 초에 나온 보고서에 보면은 앞으로 데이터 경제를 좀 육성해야겠다. 뭐 예를 들면 현재 14년 기준으로 GDP의 1.85%인데 앞으로 2020년에는 한 3.17%까지 늘려야겠다. 뭐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국은 사실은 뭐 아주 디테일한 자료들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걸 보시면서 임플리케이션만 얻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뭐 영국 같은 경우 영국 미국이 이제 어떤 데이터 활용이나 공유 공개에서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연원을 보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기업혁신기술부 BIS라고 표현하는 이게 이제 2012년에 설립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로 치면은 어떤 미래부처럼 좀 이렇게 새롭게 부처를 개편한 거의 사례일 수도 있는데 주목할 만한 거는 HSC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어떤 이 데이터 경제 하에서 데이터 분석, 최신 과학 이론 이런 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정부 혁신 전략과 정책 개발을 지원하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좀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오픈 데이터 전략이라든지 오픈 데이터 로드맵을 통해서 결국 여기도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컨센서스를 얻을 수 있으려면 일단 뭐 초기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 역량 강화 전략 이게 이제 벌써 2013년에 발표된 건데 이 안에서도 그 초중등 교육 과정 개선과 함께 강조한 게 공무원의 데이터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끌고 갈 어떻게 보면 이제 공무원들이 데이터의 어떤 기반한 이런 기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간 반대 방향처럼 보이긴 하는데 왜냐하면 미국은 워낙에 예전부터 데이터를 사고 파는 게 뭐 공공연하게 합법적인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너무 사고 파는 게 이제 뭐 잘 되다 보니까 정보 보호에 대한 것들이 이슈가 많이 부각이 돼서 이제 의회라든지 그다음에 그 FTC 같은 데서 이제 이게 이슈가 돼서 2013년 14년부터 거기에 대한 어떤 법 제도를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슈가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그 공공재 관점에서 데이터 이용이라든지 국가 안보 영역에서 책임 있는 이용,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알고리즘에 의한 뭐 부당한 인권 침해 이런 걸 강조하고 있어서 뭐 그냥 이걸로 보면은 굉장히 뭐 정보 보호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 이제 그동안 자유롭게 거래했기 때문에 이제 약간 균형을 맞추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의 사례를 보면은 이제 그 양쪽 다 그 데이터의 활용, 그다음에 정보 보호 이 두 개가 같이 가져가야 할 어떤 그 두 가지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EU 같은 경우 이제 사실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데이터 경제 육성이라는 그 문서를 올 초에 발표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사실 표현을 보통 디지털 경제, 뭐 OECD에서도 디지털 경제라는 말을 쭉 썼고 그다음에 데이터 드리븐 경제 뭐 이 정도까지 썼다가 이제 아마 작년에 IBM 쪽에서 이런 얘기를 처음 썼고 EU도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이코노미다. 사실은 그 내용을 따져보면 디지털 경제에서 이야기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부문이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화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건데 결국 그런 걸 강조하면서 사실은 GDPR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개인 정보 보호 법규가 이제 작년에 통과돼서 2018년에 이제 발효가 되면 전 국가가 EU의 전 국가가 이제 이거를 따라야 되는 법규인데 그 안에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뭐 데이터 삭제권, 정보 이동권, 프로파일링에 대한 권리 강화 이건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차별받게 될 경우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최소화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고 뭐 지금까지는 서버가 어디에 있냐 뭐 이런 게 논의됐지만 지금은 서버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EU 시민권자의 데이터를 다루면 그것도 여기에 이 법에 저촉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재원이라고 제가 이제 썼는데 사실 이제 좀 우리가 좀 데이터 경제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어디에 좀 중점을 둬야겠느냐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한 건데 이제 국가 전략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뭐 빅데이터 관련된 클라우드 또 지능정보 사회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근간이 사실은 데이터 중심 관점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뭐 아까 설명드린 영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이제 어떤 초중등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새로운 사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시민들 간의 컨센서스를 위해서 지속적인 어떤 그 논의 과정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좀 앞으로 강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데이터 관리 체계 정립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같은 경우는 부처별로 이제 알아서 데이터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호 운용성이나 관점에서는 사실 좀 여러 가지 표준화의 문제라든지 활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제약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뭐 어느 부처가 이제 뭐 자기 데이터를 안 내놓는다든지 이런 원천적인 거는 이제 떠나서 내놓는다라고 할 때에도 과연 이걸 쉽게 결합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해봐야 된다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 시도들이 있지만 이제 영국이나 미국 사례를 보면 이제 우리랑 뭐 물론 이제 행정 조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맞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이제 대통령실 안에 보면은 OMB라고 관리 예산처가 있습니다. 이 안에 통계 수석이 있는데 사실 이 통계 수석이 생기게 된 배경은 그 예전 정부 때 그 뭐 리인벤팅 가버먼트라고 그래서 정부 문서를 무조건 줄이자. 그래서 뭐 문서 감축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레드 테이블 뭐 없애버리자. 근데 그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문서뿐만 아니라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효율성 있게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고 이 통계 수석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 통계를 생산하는 조직들의 책임자들로 구성된 커미티의 의장이 되면서 통계 생산하는 예산 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이런 게 사실은 좀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산 조정 물론 기재부가 일부 담당을 하지만 기재부는 또 이제 전체 예산을 총괄 조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통계 예산에 대한 디테일한 뭐 데이터 예산에 대한 디테일한 거는 조금은 좀 제약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 조직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거는 2015년에 새로 또 그 백악관 안에 그 수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수석인가 이런 걸 또 새로 만들었고요. 영국 같은 경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칩 데이터 오피서라는 걸 만들어서 사실 영국도 이제 오픈 데이터에서 굉장한 강국이지만 아직도 다른 나라 그 다른 부처가 하는 그 데이터에 접속하는 게 좀 제약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어떤 부처든지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도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법률을 보면 이제 비견한 통계법을 보면은 정부가 이제 데이터가 중요하니까요. 그냥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냥 노력하기만 하면 돼서 이게 공공기록물보다는 이게 데이터가 좀 약간 좀 법률적으로도 좀 제약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인프라 기술 표준이 중요한데요. 사실은 영국 정부나 미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법률이나 문서, 뭐 전략 이런 걸 보면 기술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포터빌리티, 뭐 인터오퍼러빌리티, 그다음에 뭐 테크니컬 스탠다드. 근데 사실 이거는 이런 단어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이건 전산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하고 그냥 신경을 안 쓰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영국이나 미국은 오픈 데이터를 가기 위해서 이러한 전문적인 용어가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그냥 행정부처의 공무원들도 아주 그냥 친숙한 용어가 되지 않았나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기술적인 용어들이 일상적인 용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결국 이제 정부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뭐 말씀드린 대로 이 데이터 소유 이전 대가 산정 과연 이 데이터가 누구의 것인가, 네이버의 것인가, 구글의 것인가, 나의 소유권은 좀 없는가, 뭐 이런 문제들, 대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모든 나라가 고민을 하고 있고 결국 데이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이제 이런 고민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이거는 제가 참고로 보여드렸는데 얼마 전에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5위로 올랐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앞으로 더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사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나라마다 워낙 이게 인식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부와 민간과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이 소통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데이터를 얼마만큼 개방할 수 있을 것이고 어디까지 프라이버시를 볼 것인가에 대한 수준이 훨씬 더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자면 이건 EU에서 나온 건데요. 데이터 활용과 프라이버시 사이에 어떤 그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EU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개방해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프라이버시도 굉장히 지켜져야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경제 활성화를 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는 우리의 존엄성, 여기 보는 우리의 존엄성과 자유,
행복을 위한 거다. 그럼 그것이 이제 그런 걸 가다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존엄성과 우리의 자유가 해쳐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건 뭐 EU의 생각이 아니라 미국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아마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